안녕하세요.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먼저 정의를 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많이 봤고 익숙해요. 근데 이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프레임과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로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의 그 기본 어원을 혹시 아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눈속임에서 시작을 하죠. 움직이지 않은 그림들을 연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잔상들이 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고 그 잔상을 이어서 그 잔상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 연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애니메이션 역사의 최초는 플립북이었어요. 이 플립북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옆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튕기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장난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플립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플립북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2D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 애니메이션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이 2D 셀 애니메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파트까지 왔어요.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영화 그리고 그 외에도 광고나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 중요한 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과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프레임이란 무엇인가?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움직임의 더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보면은 FPS라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프레임이 초당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2프레임 정도? 이 12프레임은 1초에 12장의 그림을 그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게 1초에 12장을 그릴 때 하고 24장을 그릴 때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의 길이를 이렇게 놓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총 60초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때 12개의 화면을 쪼개는 것과 24개의 쪼개는 것과 움직임의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차렷 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자 너가 손을 들어 라고 했을 때 이 손을 드는 거를 12컷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과 이 손을 드는 것을 24컷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과 잔상이 24프레임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남겠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수가 많다는 거는 움직임이 부드럽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대신에 얘는 움직임이 어때요? 듬성 해서 마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근데 이게 동일한 시간의 범주 안에서는 12컷을 보여줄 때와 24컷을 보여줄 때 타이밍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다는 느낌보다는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24장을 돌리는데 자 60초가 걸리고요. 12장을 돌리는데 30초가 걸려요. 그럼 당연히 이게 12장짜리가 훨씬 더 빠르겠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문턱이 이 프레임의 개념을 이해할 때 바로 요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교수님이 얘기할 때 24프레임짜리보다 12프레임이 더 느리다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한 거는 컨디션이 동일한 타임을 가질 때 12장은 덤성덤성 움직이고 60초 동안 12장이 다 보여져야 되고 60초 동안 24개가 보여지다 보니 움직임이 훨씬 더 간격이 좁으니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주어진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24개의 프레임 이미지와 12개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줄 때 당연히 12개가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 감각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타이밍은 어떤 그 액션이 주는 감정, 그리고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쿼시는 우리가 찌그러뜨리는 거고, 스트레치는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칭 할 때 근육을 늘리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그 스트레치예요.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칭을 할 때도 타이밍 감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이렇게 튕기는 애를 해요. 자, 그런데 공이 지금 일정 높이에서 튕겨질까요? 한번 바운스를 이렇게 퉁 쳤을 때 이 공은 튕겨서 올라가지만 처음에 낙하할 때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기서 부딪혀서 밀려 올라갈 때 가져가는 힘이 점점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느리게 좁은 폭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르르 굴러가다가 탁 멈추겠죠. 그럼 이 공의 움직임을 봤을 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이 이렇게 낙하를 할 때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낙하를 하지만 바닥면에 떨어질 때, 중간에서 분명히 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바닥에 닿을 때 모양이 내려가려는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내려가려는 힘과 충돌함과 동시에 밀어쳐내는 힘에 양쪽에서 눌림과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동그란 원형보다는 약간 이렇게 넓게 찌그러지는 타원형으로 올라가서 정점에 도달할 때는 원래의 원형을 찾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내려오면서 속도감이 붙으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길다란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팡 하고 다시 튕겨져 올라갈 때는 회복력을 갖고 원래 모양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늘어지게. 자, 이렇게 모양을 가지는데요. 이게 바로 스쿼시 앤 뭐예요? 스트레치예요.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운동량, 아까 전에 제가 그 애니메이션이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운동량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위에 있을 때는 빠른 속도로 낙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게 떨어질 때, 근데 바닥에서 모양이 충격을 딱 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했을 때와 그리고 다시 충격으로 밀려날 때의 모양이 여러 번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낙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들이 몰려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그림이 한 장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선 5장. 그리고 중간 과정에 그림이 2장 들어가고 여기에서 3장 들어가고 다시 내려올 때 1장 들어가고 여기에서 3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몰리는 공간이 있고 그림이 줄어드는 공간이 있고 다시 몰리는 공간이 있고 이런 업앤다운을 가져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프레임이 동일한 타이밍에 내가 그림을 많이 그리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적게 들어가면 속도감이 빨라진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있을 때하고 떨어져서 바닥에 닿아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이 과정에서는 부드럽게 속도감은 없으나 뭉쳤다가 한번 탕 튕겼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튕겼다가 내려왔다가 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에 힘이 빠지고 위치 에너지만 갖고 이동을 해서 스탑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 감각, 이게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쿼시 앤 스크래치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액팅을 잡아야 돼요. 이거 말고도요, 또 한 가지. 애니메이션 하면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 동작. anticipation. anticipation이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을 바로 우리가 들기 전에 앞으로 한번 당겼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팡 드는 거예요. 아니, 내지는 우리가 차렷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양팔 벌려 라고 했을 때 손이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팡 하고 벌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예비 동작이라는 부분이 차렷을 했다가 움찔하고 다시 손을 팡 올릴 때 그 움찔하는 타이밍을 예비 동작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anticipation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특징이 디즈니처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액션이 굉장히 오버 액션이 많아요. 동작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우리가 팔로우 스루하고 오버래핑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로우 스루와 오버 액션 래핑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과장하게 표현해 주는 건데,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 그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요. 이 팔로우 스루가 되질 경우는 어떠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팔을 움찔했다가 옆으로 팡 피는, 이게 움찔해서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동작, 이런 것들을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버래핑 액션은 이 동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오버래핑 액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쭉 뻗어요. 팔을 뻗을 때 여러분들은 단번에 팔을 한 번에 쫙 뻗어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관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자, 버스 손잡이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래, 버스 손잡이를 잡고 제가 이걸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버스가. 근데 버스가 갑자기 스탑을 해요. 그러면 버스가 스탑을 하면서 내 몸은 앞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성이라는 운동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 팔로우 스루하고 오버래핑 액션이에요. 몸이 다른 오브젝트에 의해서 딸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스탑이 되지나요? 아니죠.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거리는 것들을 반복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액션을 오버래핑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것들, 방금 얘기한 거 세 가지 뭐예요? 스쿼시 앤 스트레치, 얘네도 커플이에요. 같이 다녀요. 그리고 anticipation, 예비 동작,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크게 그 동작을 할 거라는 리액션을 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나 제자리 뛰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죠. 그러다가 몸을 한 번 더 쭈그렸다가 팡 치는 거, 이런 게 예비 동작이에요. 그리고 또 팔로우 스루하고 오버래핑 액션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리고 겹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액션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했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블렌더에 직접 그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지 인터페이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블렌더 화면을 켜보시면은요, 요 화면 하단 부분에 우리 3D 뷰포터 바로 밑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언제 써먹을까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얘를 지금 해서야 써먹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 이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꺼내는 것도 쉬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날렸죠? 제 화면을.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나도 뷰포터로 바꿔놓을게. 그리고 뷰포터로 바꾸고 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친구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너는 내가 얘 이름은 아웃라인이었죠? 아웃라이너로 바꿔놓고 여기를 쪼개서 여기에다가 자, 세팅하고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옵션 안에 있는 타임라인을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오고 없어지면 갖고 오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타임라인에다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인터페이스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이, 스탑, 이거는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화면을 조작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라인이면 이게 시간을 통제하는 애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시간은 아니고 얘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저가 1프레임부터 예를 들어서 240프레임이다. 지금 화면에 봤을 때 end는 250이라고 써 있네요. 제가 여기다가 24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뒤에 있던 부분들이 활성화가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1번부터 240프레임까지 가는 뭔가 타임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키잉이라고 되어 있고 뷰 마커라고 되어 있어요. 얘 이름이 인디게이터예요. 우리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도 이 인디게이터가 따라다니죠. 자, 얘가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고요.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지금 보여지는 이 친구, 얘가 지금 정면에서 프론트 뷰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인데 나는 이 친구의 값을 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제가 로테이션 값을 처음에 0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Z축으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Z축은 0이고 자, 나는 지금 여기에 I를 눌러서 딱 눌렀더니 뭐가 떴냐면 점들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도프시프트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도프시프트는 기본적으로 그 키프레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움직임, 변형, 시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지금은 큐브 오브젝트가 하나가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큐브 액션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결국에 이 큐브에 적용된 액션 의 이름을 큐브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 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에는 트랜슬레이트 이동이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리고 크기, 스케일 이렇게 통틀어서 부르는 게 트랜스폼인데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의 시그널을 주는 게 바로 요 점이에요. 이 점이 우리가 키 프레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은 알겠는데 여기에 키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키가 뭘까요? 애니메이션은 크게 움직임을 동화, 원화 이런 개념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작하는 점, 지금처럼 나 이 액션 시작할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점을 빵 찍어줘요. 그러면 이 점을 우리는 원화라고 해요. 하지만 원화 한 장만 가지고 움직임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제가 인디게이터를 100번째 프레임에다 보냈어요. 100번째 프레임에다가 보내고 Z축으로 아까 회전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360도만큼 회전해줘. 엔터 누른 다음에 I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노란색이 딱 뜨면서 프레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얘기는 원화가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있었고 끝나는 점이 들어온 거예요. 이 시작하는 점이 원화, 끝나는 점이 원화.
그러면 이 중간에 움직여지는 값을 우리는 동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3D 애니메이션에서나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나 에펙 같은 거 이용할 때 포지션이 바뀌고 로테이트 값이 들어갔을 때 이 중간에 대한 값을 굳이 작화를 하지 않아요. 작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를 눌렀어요. 자,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화는 있는데 이 뒤에 받은 움직임을 컨트롤해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상태에서 쭉 이 지점에서 360도 돌고 나면 360도에서 더 이상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0프레임으로 돌아왔을 때는 0에서부터 100번까지는 360도를 한 바퀴를 돌라 했으니 움직인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멈추고 제가 지금 한 바퀴를 도는데 100개의 프레임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번에는 140에다가 갖다 놓고 얘를 마이너스 360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 다시 I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화를 총 3개를 가진 거예요. 첫 번째 원화는 0의 값이고 두 번째 원화는 360도고 두 번째 원화에서 세 번째 원화는 마이너스 360도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를 했으니까 360에서 마이너스 360도 하면 우리가 원래 회전력을 이렇게 가졌다면 이 지점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은 이 지점으로 넘어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점은 0도일 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얘를 갖다 놓고 플레이. 자, 천천히 돌아갔다가 속도감이 빨라지죠. 왜 속도감이 빨라져요? 얘는 0에서 100까지 가는 데는 총 100 프레임이 걸렸어요. 근데 총 100 프레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100에서 140까지는 40 프레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자, 얘가 360도 회전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360도예요.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360도에서 0으로 찍고 마이너스 360도까지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몇 바퀴를 돌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지금 계속 돌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까지 180, 0, 여기가 한 바퀴예요. 딱 절반만큼의 120에서 0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0에서 자, 이만큼. 그러면 저는 이 마이너스 360도를 유지한 상태로 60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160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60 이후에는 자, 제가 220이라고 할게요. 220에서는 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220에다가 나는 너를 다시 0도로 보낼게 하고 I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요. 140에서 160까지는 제가 멈춰라 했는데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잠깐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도 멈출 수 있는 키를 주는 거예요. 지금 160에 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나 마이너스 303도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360도가 돼야지 이 사이가 멈춤 상태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놓고 너를 마이너스 360도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키 값이 변했으니까 I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막대기가 생겼네요. 얘하고 얘까지 유지값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이유가 없이 스탑 상태로 다시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한 바퀴 돌고 잽싸게 두 바퀴 돌고 멈췄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우리가 원했던 애니메이션, 리액션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요. 이 시작점하고 엔드점, 이거요. 우리가 이제 원화라고 부르는 이 포인트들이요. 지금 여기 미리 보기 타임라인을 통해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내보낼 때 이 범위와 연동이 되져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프린터기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면은 지금 씬, 포맷,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 포맷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해서 영상물을 내보낼 때 영향을 주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레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 1920에 1080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익숙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뭐예요? 화면 해상도예요. 이 해상도가 가로, 세로에 대한 값을 픽셀 단위로 갖고 있는데 1920에 1080은 이거 무슨 픽셀, 이건 뭐예요? 우리가 풀 HD라고 하는 표준 해상도예요. 그래서 FHD, 자, 표준 해상도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는 렌더링 할 때 해상도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렌더링을 시키는데 1920, 1080으로 그대로 갈 거야. 그럼 100%. 만약에 나 50%만 줄여가지고 출력해줘. 그러면은 19까지 안 가죠. 960에 540 이렇게 가죠. 렌더 테스트 할 때 보통은 낮춰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50% 빠르게 할 때는 50% 어차피 렌더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NG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를 높이는 건 나중에 파이널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도 이게 액팅이 제대로 걸렸는지, 화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 뭐 액션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는 분명 이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를 충분히 낮춰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렌더 리전이라고 있어요. 렌더 리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옵션이 뭐냐면은 지정한 영역만 출력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D 뷰포트에 있는 영역만 따로 렌더링을 걸고 싶다 할 때 이 렌더 리전을 걸어 놓으면은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크롭을 할 수 있어요. 잘라내기를 할 수 있어요. 선택한 영역만 정확하게 잘라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 화면 렌더링 할 땐 이거 사용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는 게 프레임 레이트라고 있죠. 프레임 레이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프리미어나 FX을 충분히 다뤄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23.98 이게 영화 촬영용 디지털 시네마 표준이고요. 24프레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25프레임이 유럽 TV, 이게 8방식으로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TSC 방식으로 하죠. 그게 NTSC가 바로 이게 미국 방송 표준 기준인데 이게 29.97프레임.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웹 영상은 30프레임에 맞춰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부드러운 방송용 쓸 때 보통 쓰는 게 바로 이 50프레임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NTSC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59.94프레임 per second이거든요. 이게 고속 방송용.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VR이나 이런 거 AR 같은 거 만들 때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 영상 스포츠 촬영할 때는 보통은 이 60프레임짜리 쓰고요. 그 다음에 120프레임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방송용이에요. 이 하이엔드 방송용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다큐멘터리들 중에서 정말 고퀄리티의 다큐들, 그리고 240 같은 경우 슬로우 모션용 영상들, 커스텀은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애가 바로 이 29.97하고 24프레임짜리하고 30프레임짜리 요 정도일 거예요. 만약에 저 VR 갈 거예요 하면은 VR로 아마 다 내년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저하고 VR 게임 만드는 거 하다 보면 이 60프레임에 대해서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지금 60프레임짜리는 쓸 게 없고 24프레임 정도로 맞출게요. 24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웃풋에서 보시면은요, 이 아웃풋에 뭐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 파일의 포맷이에요. 파일 포맷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BMP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BMP 같은 경우가 BMP가 뭐예요? 이게
압축 없이 저장되는 용량은 크지만 이게 품질 손실이 없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오래된 그래픽 포맷이에요. 현재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굳이 쟤를 챙길 필요는 없고요. PNG 압축 가능하고요. 품질 손실 없고요. 투명도 지원하죠. 그래서 시퀀스 무비 만들 때는 이 PNG 파일로 시퀀스들이 익스포트 되져요. 그 다음에 JPG, 우리가 흔히 사진 같은 애들 JPG 쓰는데 압축이 손실 압축을 손실 압축 포맷하고 그 다음에 용량 작고 투명 지원 안 하고, 그리고 JPEG 2000라고 하는 이 파일은요, JPG의 훨씬 더 뭐랄까 고급 기능이에요. 고급 기능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겁죠. 그리고 호환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타가 파일. 타가 파일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이것도 되게 오래된 포맷인데 알파 값을 지원을 해요. 게임 그래픽 할 때는 타가를 종종 씁니다. 그 다음에 타가로우라고 있는 거는 타가 압축 없는 상태의 타가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 시니언 이 스펠링 쫙 보면 생각나는 단어 시네마. 이게 영화 필름 스캔용 고급 포맷이에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시네마 작업할 때 이 시니언이 나오고요. DPX 이거 프로페셔널 영상 후처리용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 DPX는요 10바이트 16바이트 색상을 지원을 하긴 해요. 그리고 오픈 EXR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 얘 같은 경우는 여러 레이어를 한 파일에 저장하는 고급 합성용. 이건 얘를 주로 쓰는 애들이 누구냐면 VFX 애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애들,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저장, 뭐 영화나 합성 요런 거 작업할 때 쓰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디언스 HDR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광원 데이터들, 얘 같은 경우는 광원 데이터. 그래서 HDR 환경용 조명 같은 것들 포함한 거.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티프 파일. 티프 파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봤죠. 얘 고품질의 이미지 포맷인데 얘가 투명도도 지원이 가능하고 무손실로 저장해요. 그 다음에 웨피 같은 경우 구글에서 개발한 포맷이죠. 압축이나 효율성 되게 높고 투명도 지원 가능하고 웹용으로 작업할 때 유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영상을 익스포트하는 FFmpeg이라고 하는 건데, 얘로 저장을 하면은요, MP4, AVI 이런 것들로 인코딩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직접 영상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흔한 지금 이제 영상 여기서 익스포트 시킬 때 쓰는 애인데, 얘를 지금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해요. 얘를 설정하면 지금 모양이 바뀌었죠. 모양이 바뀌었는데 얘한테는 인코딩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인코딩 타입을 정해줄 때 마트로시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디폴트가 마트로시카인데요. 우리가 MP4라고 얘기하는 아이를 익스포트 할 때는요, 이거 MPEG-4를 선택해야지 MP4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 마트로슈카는요 디폴트로 제공되는 확장자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자유로운 오픈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영상을 찍고 나면은 이 마트로시카의 약자 MKV라고 나와요. 이 MK비디오의 마트로슈카는요 무료 오픈소스 포맷인데 비디오, 오디오, 자막 이거 한 파일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코덱 지원이 가능하고 특정 코덱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되게 유용해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 마트로시카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되게 오래된 플레이어, 편집 소프트웨어에선 바로 재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VLC 같은 플레이어는 다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트로시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우리가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코덱 같은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할 때는 그냥 MPEG-4로 해가지고 MP4 파일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비디오 코덱을 제가 만약에 MP4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은요, 이제 비디오 코덱이 H264라고 떠요. 아마 H264라고 뜨면 여러분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H264라고 하면 MP4 익스포트 시키는 거 아시죠? 이런 기본적인 렌더링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계속해서 영상을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엠팩1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그 CD, 지금 여러분들은 안 쓰죠? CD의 그 포맷 형식이 엠팩1이었고요. 엠팩2 같은 경우는 DVD, 이거 영상을 포맷할 때, DVD 영상 포맷할 때 엠팩2 썼고요. AVI도 아주 오래된 윈도우 기본 영상 포맷이 AVI예요. 그 다음에 퀵이 이게 뭐예요? 퀵타임이 애플에서 쓰는 MOV라고 하죠. MOV는 기본적으로 알파 값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DV는 디지털 비디오용으로 구형 캠코더가 DV였어요. 그 다음에 오그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비디오 포맷이에요. 그래서 확장자가 OGV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거 말고 뭐 플래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웹엠 이런 것들 웹 비디오 스트리밍 할 때 구글이 만든 포맷이에요. 웹엠은. 자,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여러분들 포맷 방식을 인지를 하시면 이 컨테이너에서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영상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규격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드려 볼게요.